새벽 6시 영공원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노인이 있다. 박만수 7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곧고 눈빛은 매서운 남자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노인들이 고개를 숙인다. 왕 나가신다. 누군가 외치면 장기판 주변이 술렁인다. 만수가 자리에 앉으면 하루가 시작된다. 그의 손끝은 마치 칼날처럼 정확하다. 차. 한 수를 두면 상대는 이미 항복을 준비한다. 지난 10년간 만수에게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공원 노인회장 김태식조차 만수 앞에서는 조심스럽다. 만수 형님, 오늘 점심은 제가. 하지만 만수는 냉담하다. 돈으로 해결되는 건 장기판이 아니야. 그의 철학은 단순하다. 장기판 위에서만큼은 신분도 재산도 의미 없다. 오직 실력만이 왕을 증명한다. 하지만 매일 오후 2시 만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지팡이를 짚은 또 다른 노인이 천천히 다가올 때다. 최봉식 80살의 라이벌.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공원 전체가 숨을 죽인다. 말은 없다. 눈빛으로 싸우고 손가락으로 전쟁을 치른다. 봉식이 말을 움직이면 만수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만수가 반격하면 봉식은 씁쓸하게 웃는다. 승부는 언제나 팽팽하다. 어떤 날은 만수가, 어떤 날은 봉식이 이긴다. 하지만 둘은 악수도 인사도 하지 않는다. 판이 끝나면 각자 일어나 등을 돌린다. 저 둘 무슨 원수진 사이야? 젊은 노인들이 묻는다. 모른다. 하지만 40년째 저 모양이지.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단지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여자 문제라는 소문, 사업 배신이라는 소문, 심지어 형제였다는 소문까지. 해가 지면 만수는 집으로 돌아간다. 좁은 골목 끝, 낡은 2층 주택. 현관문을 열면 며느리 윤정이가 기다린다. 아버님 드세요. 그녀는 정갈하게 차린 저녁상을 내온다. 만수는 묵묵히 먹는다. 대화는 없다. 밥을 다 먹으면 만수는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번 달 수고비야. 정희는 공손히 받는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불만? 원망? 아니면 계산? 만수는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간다.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인다. 저 멀리 봉식도 자신의 집 창가에 서 있을 것이다. 둘은 같은 하늘을 보며 잠든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공원은 변하고 노인들은 떠나고 새 얼굴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두 개의 왕좌는 변하지 않았다. 만수와 봉식. 그들이 있는 한 장기판은 돌아간다. 어느 봄날 만수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 얼굴이 핏기가 없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누군가 묻지만 만수는 손을 휘젓는다. 장기나 두자.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수는 흐트러졌다. 봉식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본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 판이 끝나고 봉식이 처음으로 입을 연다. 몸 조심해.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선다. 비틀거리는 걸음. 정희가 마중 나왔다. 아버님. 그녀는 만수의 팔을 잡는다. 봉식은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친다. 그날 밤 만수는 정희를 불렀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거 받아도. 낡은 봉투 하나. 유언장이다. 내가 죽으면 열어봐.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는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괜찮아. 그냥 만약을 위해서지. 다음 날 만수는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들은 웅성거린다. 왕이 안 왔어. 봉식은 혼자 장기판 앞에 앉아 빈자리를 바라본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다. 만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장기판의 왕이 사라졌다. 공원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다. 만수의 빈자리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노인들은 장기를 두면서도 자꾸 그 자리를 쳐다본다. 왕이 없는 장기판이 이렇게 허전하다니. 누군가 중얼거린다. 사흘째 되는 날 윤정이가 공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정중하게 노인들에게 인사했다.
아버님께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잠시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한 효부였다. 하지만 최봉식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만수의 자리 맞은편에 앉아 빈 공간을 응시했다. 요양원? 그가 중얼거렸다. 그 양반이 요양원에 갈 사람인가? 주변 노인들이 귓속말을 나눴다. 봉식 어르신 말씀도 맞아. 만수 형님은 죽어도 병원 안 갈 사람이잖아.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만수 할배가 장기판 밑에 돈을 숨겨뒀대. 아니야, 집 마당에 금괴를 묻었대. 들었는데 며느리가.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영공원 박만수 할아버지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젊은 형사 한 명이 정의를 찾아왔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정의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버님은 실종이 아닙니다. 여기 요양원 입소 확인서와 아버님의 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완벽했다. 날짜, 서명, 인감증명서까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아버님의 유언장 사본입니다.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형사가 내용을 읽는다. 나 박만수는 전 재산을 며느리 윤정희에게 상속한다. 며느리에게요? 아들은요? 형사가 묻는다. 정의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저희 남편. 아버님의 아들은 이미 10년 전에 가출했습니다. 별거 중이고요. 아버님은 저를 친딸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형사는 더 물을 게 없었다. 하지만 공원에서는 의욕이 가시지 않았다. 봉식이 경찰서로 직접 찾아갔다. 그 유언장은 가짜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만수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줄 리 없어. 그 양반은 피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형사가 물었다. 그럼 누가 상속인이어야 합니까? 봉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나는 모르겠소. 하지만 그 여자는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형사가 기록을 남기며 물었다. 혹시 박만수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봉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원수. 아니, 친구. 아니, 그냥 장기 상대. 경찰은 장기판을 조사했다. CCTV를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만수는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공원을 떠난 뒤 흔적이 없었다. 요양원에도 연락해봤지만 입소는 했으나 면회 금지 상태였다. 본인 요청입니다. 원장이 말했다. 봉식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다. 만수의 빈자리를 지키며 혼자 장기하를 만지작거렸다. 이 자식아,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그는 혼잣말을 했다. 너는 그렇게 안 사라질 놈이잖아. 그의 눈가에 이상한 습기가 맺혔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공원을 지나갔다. 봉식이 그녀를 불렀다. 잠깐. 정희가 멈췄다. 만수는 어디 있나?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요양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식이 일어섰다. 거짓말.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둘의 시선이 부딪혔다. 긴장감이 흘렀다. 봉식이 낮게 말했다. 지켜보고 있어. 정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뭘요? 내가 뭘 했는지. 정희는 웃으며 돌아섰다.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저는 그저 착한 며느리일 뿐입니다. 그날 밤 봉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만수의 집불이 켜져 있었다. 정희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다. 그녀는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봉식은 주먹을 쥐었다. 만수야, 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다음 날 공원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한 노인이 장기판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다. 이거 봐. 만수 할배 지팡이야. 갈색 지팡이 하나. 만수가 항상 짚고 다니던 것이었다. 경찰이 다시 출동했다. 지팡이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는 다시 한번 유언장을 펼쳤다.
나 박만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전 재산 주택 한 채와 예금 3억 원을 며느리 윤정희에게 상속한다. 아들 박진우는 가족을 버렸으므로 상속에서 제외한다. 유언장은 공증인의 날인까지 받은 정식 문서였다. 형사는 정희를 다시 불렀다. 이 유언장 작성 당시 박만수 씨의 정신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희는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다. 병원 정신과 소견서입니다. 치매 검사 결과 정상 판정 받으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다. 혈흔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희는 차분했다.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세요. 공원에서 자주 저혈당으로 쓰러지셨죠. 아마 그때 다치신 것 같아요. 완벽한 대답이었다. 공원에서는 노인들의 수군거림이 거세졌다. 3억이라니. 집까지 합치면 5억은 되겠어. 며느리가 횡재했네. 하지만 일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만수 형님이 그렇게 순진한 분이 아닌데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 말이 안 돼. 최봉식은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폭탄 발언을 던졌다. 그 유언장은 위조요. 형사가 눈을 크게 떴다. 증거가 있습니까? 봉식은 낡은 수첩을 꺼냈다. 만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죽으면 재산은 피를 이은 자에게 간다고. 피를 이은 자요? 형사가 되물었다.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말이요. 비록 가출했어도 만수는 피부치를 저버릴 사람이 아니야. 형사는 메모했다. 그럼 아들 박진우 씨를 찾아야겠군요. 봉식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문제지. 박진우는 10년 전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휴대폰도 해지됐고 주민등록도 말소됐다. 사실상 행방불명이었다. 형사는 수배를 넣었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언장대로 진행됩니다. 정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며칠 뒤 공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장기판 주변을 파헤친 것이다. 흙이 뒤집어지고 나무 판자가 들춰졌다. 누가 이랬어? 노인들이 놀랐다. CCTV를 확인하니 새벽 4시 누군가 후드를 쓰고 삽질을 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봉식은 그 모습을 보고 직감했다. 재산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는 혼잣말했다. 하지만 만수는 그렇게 단순한 놈이 아니야. 봉식은 장기판을 만지며 뭔가를 떠올렸다. 이 판 밑이 아니라. 판 아니지. 그날 밤 봉식은 혼자 공원에 남았다. 손전등을 켜고 장기판을 자세히 살폈다. 장기알 하나하나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왕말을 집어들었을 때 뭔가 이상했다. 무게가 다르다. 그는 왕을 비틀었다. 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다. 봉식아, 내가 이걸 찾았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평생 숨긴 게 있어. 진우는. 글씨가 여기서 끊겼다. 봉식의 손이 떨렸다. 이 자식이 뭘 숨긴 거야? 그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경찰에 보일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정희가 봉식을 찾아왔다. 어르신, 제가 아버님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혹시 아버님이 맡긴 물건 같은 거 없으신가요? 봉식은 시치미를 뗐다. 없어. 정희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정말요? 정말이야. 정희는 한 걸음 다가섰다. 어르신,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시나 봐요. 봉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가 계속했다. 아버님을 15년 모셨어요.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병원 모시고. 친딸도 이렇게 안 해요. 봉식이 냉소했다. 그래서 3억 받는 거잖아.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봉식이 일어섰다. 그럼 뭔데? 성녀야?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르신은 아버님을 정말 아셨나요?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봉식이 움찔했다. 아버님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셨어요. 장기판에 앉아서 매일 어르신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어르신은 단 한 번도 아버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봉식은 할 말을 잃었다. 정희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아버님이 절 인정해 주셨다는 게 기뻤어요. 전 친정도 없고 남편도 떠났어요. 아버님만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봉식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만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이걸 찾았다면. 쪽지의 내용이 다시 스쳤다. 그는 주머니 속 쪽지를 만졌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지? 형사는 오래된 파일을 뒤지고 있었다. 1985년 기록. 박만수 처 실종 신고 당시 조서가 남아 있었다. 만수의 아내 김영숙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다. 남편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미안해요. 전 더는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조서에는 흥미로운 진술이 있었다. 피의자는 아내가 외도했다고 주장. 그러나 증거 불충분. 만수는 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다. 그리고 그 사건 1년 뒤 박진우가 태어났다. 형사는 계산을 해봤다. 시간이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영숙이 사라진 게 1985년 3월. 진우가 태어난 게 1986년 2월. 만약 영숙이 임신한 상태로 도망쳤다면, 그리고 어디선가 아이를 낳고 만수에게 돌려보냈다면, 형사는 출생신고서를 찾았다. 출생신고서의 신고인은 박만수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출생지가 미상으로 되어 있었다. 병원 기록도 없었다. 형사는 당시 담당 공무원을 수소문했다. 은퇴한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 사건. 기억나요?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왔어요. 혼자서. 아내는요? 형사가 물었다. 없었어요. 남자가 말하길 아내가 애를 낳고 죽었다고. 형사는 숨이 멎었다. 병원 확인은 안 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땐 그런 게 느슨했어요. 그냥 믿어줬죠. DNA 검사도 없던 시절이었다. 형사는 최봉식을 다시 소환했다. 박진우가 정말 박만수의 친자식입니까? 봉식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떨렸다. 모르겠소. 모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봉식이 눈을 감았다. 그 아이가 내 핏줄일 수도 있소.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다. 봉식이 입을 열었다. 영숙이. 만수 아내 영숙이는 내가 사랑한 여자였소. 형사는 숨죽이며 들었다. 우린 젊었을 때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했죠. 영숙의 부모는 반대했고 그녀는 돈 많은 만수에게 시집갔소. 전 그걸 평생 후회했어요. 봉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 영숙이 날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실수했어. 당신을 택했어야 했어. 우린 한 번 잘못을 저질렀소. 형사는 기록을 남겼다. 그게 언제입니까? 1985년 초. 봉식이 대답했다. 그리고 얼마 뒤 영숙이 사라졌어요. 만수한테 들켰는지 아니면 스스로 떠난 건지. 난 그때부터 만수를 똑바로 못 봤소. 형사가 물었다. 박만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봉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을 거요. 그래서 우린 40년을 장기판에서만 만난 거요. 말은 안 했지만 서로 알고 있었소. 형사는 이해했다. 두 남자는 장기로 싸우며 속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박진우는? 형사가 핵심을 물었다. 봉식이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소. 영숙이 누구 아이를 뵌 채 사라진 건지. 하지만 만수는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키웠소. 단 한 번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형사는 전율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겠죠. 봉식이 쓴웃음을 지었다. 영숙을 사랑했으니까. 그 여자가 남긴 아이라면 누구 씨앗이든 상관없었던 거요. 형사는 메모를 멈췄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40년 묵은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봉식은 계속 말했다.
진우가 10살쯤 됐을 때였소. 그 애가 공원에 놀러 왔는데 나를 보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군. 아저씨, 우리 아빠 친구예요? 물었어요. 난 고개를 돌렸소. 만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때 박만수 씨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봉식은 눈을 감았다. 슬펐어. 엄청나게 슬픈 얼굴이었어요. 마치 저 아이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같았소. 하지만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기만 뒀소. 형사는 윤정이를 다시 소환했다. 시아버님께서 박진우 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별로 언급을 안 하셨어요. 가끔 그 녀석이라고만 하셨죠. 미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감정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최봉식 씨에 대해서는요? 정희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분 정말 싫어하셨어요. 아니, 싫어하는 척 하셨다는 게 맞을까요? 가끔 창문 너머로 최 어르신 집을 바라보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 같았어요. 형사는 핵심을 찔렀다. 혹시 시아버님이 최봉식 씨와 박진우 씨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신 적 있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술 드시고 중얼거리신 적 있어요. 봉식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그 애가 더 행복했을까 하고요. 조사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형사는 모든 퍼즐을 맞춰보려 했다. 만수는 알고 있었다. 진우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묵묵히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리고 봉식과는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면서도 장기판에서만큼은 함께했다. 그럼 유언장은요? 형사가 정희에게 물었다. 시아버님이 정말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주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정희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아니면 뭔데요? 제가 조작했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다. 조작은 아니더라도 유도했을 가능성은요? 정희는 웃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형사님, 제가 15년을 바쳤어요. 15년.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갔어요. 아버님이 절 불렀거든요. 제 인생을 드렸는데 보상받으면 안 됩니까? 형사는 더 캐물었다. 박진우 씨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안 올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10년이나 소식이 없는데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형사는 그 말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다. 그날 밤 봉식은 혼자 만수의 집 앞에 섰다.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40년 전 그날, 영숙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왔던 날. 봉식아, 미안해. 난 이제 가야 해. 아이를 낳으면 만수한테 맡길 거야. 그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왜 날 택하지 않아? 봉식이 울먹였다. 영숙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가난해. 나는 이미 지쳤어. 용서해줘. 그게 마지막이었다. 영숙은 사라졌고 1년 뒤 만수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봉식은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인지 알 수 없었다. 확인할 용기도 없었다. 만수야. 봉식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넌 그걸 알고도 그 애를 키웠구나. 넌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난 평생 너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 못했잖아. 창문 너머에서 정희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최봉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조심해. 곧 답장이 왔다.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야.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쳤다. 다음 날 공원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다. 장기판 근처 나무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만수와 봉식,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다. 영숙이었다. 셋은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84년 여름. 우리가 행복했던 마지막 날. 윤정이가 최봉식을 직접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공원 벤치에 앉은 봉식 옆에 그녀가 조용히 자리했다. 어르신, 할 말이 있어요.
봉식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이겠지?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봉투에는 유언장 원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봉식의 눈이 커졌다. 그게 네, 진짜 유언장이에요. 제가 경찰에 제출한 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수정한 거예요. 봉식이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정희는 평온했다. 앉으세요.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봉식은 분노로 떨렸지만 다시 앉았다. 정희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노란 종이가 나왔다. 만수의 필체였다. 나 박만수는 전 재산을 최봉식에게 상속한다. 그가 진우의 친부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평생 속죄하지 못한 빚이다. 봉식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봉식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공증도 받으려고 하셨죠. 근데 제가 막았어요. 봉식이 그녀를 노려봤다. 어떻게 감히냐고요? 정희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15년이에요. 15년을 제가 바쳤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버님 치매 걸렸을 때 누가 밤새 간호했어요? 대소변 못 가리실 때 누가 닦아드렸어요? 폐렴 걸려 죽을 뻔했을 때 누가 병원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봉식은 대꾸하지 못했다. 근데 유언장엔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정희는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아, 수고비는 매달 받았죠. 50만 원씩. 15년이면 9천만 원. 제 청춘값이 그거였나 봐요. 봉식은 할 말을 잃었다. 정희는 계속했다. 전 친정도 없어요. 부모님은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도박 빚지고 도망갔고 저한텐 이 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제게 단 한 평도 안 남기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꿨어? 봉식이 낮게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꿨어요.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아버님 필체를 완벽하게 따라 써서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태연했다. 봉식이 일어섰다. 경찰에 신고하겠어. 정희는 웃었다. 하세요. 근데 증거가 있나요? 봉식이 원본 유언장을 가리켰다. 이게 증거잖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게요? 필적 감정을 받으면. 둘 다 아버님 필체예요. 전 완벽하게 따라 썼거든요. 정희는 여유로웠다. 그리고 설령 제가 조작한 게 밝혀진다 해도 전 아버님께 수년간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사실상의 가족이에요.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요. 봉식은 좌절했다. 넌 악마야. 정희는 그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악마요? 전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어르신, 당신은 집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재산이 없으면 전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럼 만수는 어디 있어? 봉식이 소리쳤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요양원에 있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요양원에 계세요. 정희는 단호했다. 제가 왜 아버님을 해쳐요? 전 그분이 제일 소중해요. 봉식이 다가섰다. 그럼 왜 면회를 못 가게 해? 왜 주소를 안 알려줘? 정희는 한 발 물러섰다. 아버님이 원하셨어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특히 어르신은요. 봉식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봉식이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이제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 차라리 이대로 사라지고 싶어.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모셨어요. 아버님 뜻대로요. 봉식은 주저앉았다. 만수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바보야. 무슨 빚이야. 난 내가 그렇게 살아준 게 고마웠는데.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계산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어르신. 정희가 입을 열었다. 제안이 있어요. 봉식이 고개를 들었다. 나눠요. 반반으로요. 어르신도 아버님의 오랜 친구시잖아요. 제가 2억 5천, 어르신이 2억 5천. 집은 제가 가질게요. 전 살 곳이 필요하니까요. 봉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넌 정말 현실적이죠. 정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전 생존자예요. 착하게 살다간 굶어 죽어요. 어르신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거절하면? 봉식이 물었다. 정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전 제 길을 갈 거예요. 어차피 법적으론 제가 유리해요. 어르신은 한 푼도 못 받으시겠죠. 봉식은 고민에 빠졌다. 만수가 남기려 한 돈. 하지만 정희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정희가 일어섰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녀는 봉식을 내려다봤다. 어르신도 깨끗하진 않잖아요. 아버님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이. 봉식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봉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원본 유언장이 들려 있었다. 봉식아 미안하다. 만수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이 자식아. 넌 왜 나한테 이런 걸 남긴 거야? 그날 밤 봉식은 원본 유언장을 불태웠다. 라이터 불꽃에 종이가 타들어갔다. 미안하다는 글자가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재가 되었다. 봉식은 중얼거렸다. 만수야, 난 내 돈 필요 없어. 난 그냥 내가 살아있길 바랄 뿐이야. 경찰은 CCTV 분석을 계속했다. 만수가 사라진 날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렸다. 오후 6시 32분 만수가 공원을 떠나는 모습.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느렸다. 지팡이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6시 41분 집 앞 골목에 도착.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6시 39분 다른 각도 CCTV에 윤정희가 찍혔다. 그녀는 집에서 나와 어딘가로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방향은 만수가 오는 반대편이었다. 형사는 영상을 멈췄다. 왜 이 시간에 나갔을까? 더 놀라운 건 6시 45분 영상이었다. 만수의 집 근처에 최봉식이 나타났다. 그는 집 앞에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떠났다. 형사는 두 사람을 다시 소환했다. 그날 왜 박만수 씨 집에 가셨습니까? 형사가 봉식에게 물었다. 봉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할 말이 있었소. 무슨 말씀이요? 사과. 하려고 했소. 40년 묵은 사과를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에게도 물었다. 그 시간에 어디 가셨습니까? 약국이요. 아버님 약이 떨어져서요. 영수증 있습니까? 정희는 가방을 뒤졌다. 버렸나 봐요. 형사는 약국을 확인했다. 그날 정희의 구매 기록은 없었다. 형사는 다시 CCTV를 확인했다. 7시 2분 만수의 집에서 불이 켜졌다. 그가 들어간 것이다. 7시 18분 정희가 돌아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약국 봉지도 없었다. 7시 55분 집 안불이 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정희 혼자 집을 나섰다. 큰 가방을 들고. 형사는 그 가방이 신경 쓰였다. 윤정혜 씨, 그날 아침 어디 가셨습니까? 마트요. 장 보러요. 새벽 5시 반에요? 전 일찍 다녀요. 사람 없을 때요. 마트 CCTV도 확인했다. 정희는 정말 마트에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들어갈 때 가방이 컸는데 나올 때는 장바구니만 들고 있었다. 가방은 사라졌다. 가방은 어디 갔습니까? 정희는 당황했다. 마트 물품 보관함에 넣었어요. 형사는 마트 보관함 기록을 확인했다. 그날 정희가 사용한 보관함은 없었다. 거짓말이었다. 형사는 압박했다.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옷이요.
헌 옷을 버리려고요. 어디에요? 재활용 수거함에요. 경찰은 인근 수거함을 뒤졌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정희의 진술은 거짓이었다. 형사는 확신했다. 그 가방 안에 중요한 뭔가가 있었다. 혹시 만수와 관련된? 박만수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형사가 다시 물었다. 정희는 침착했다. 그날 저녁이요. 식사하시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상태는요? 평소와 같았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음 날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요양원 가신다는 쪽지가 있었어요. 짐은 이미 싸놓으셨고요. 정희는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쪽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버렸어요. 중요한 줄 몰랐어요. 또 증거가 없었다. 형사는 최봉식을 다시 불렀다. 그날 박만수 씨 집 앞에서 뭘 봤습니까? 봉식은 기억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아, 잠깐. 골목에 차 한 대가 있었소. 무슨 차요? 검은색 승합차. 요양원 차량 같았소. 경찰은 주변 요양원에 문의했다. 그날 밤 만수를 픽업한 곳은 없었다. 모든 요양원이 낮에만 운영했다. 그럼 그 승합차는 뭐였을까? 형사는 CCTV를 다시 확인했다. 7시 32분 검은색 승합차가 만수의 집 앞에 정차했다. 차량 번호는 흐릿했지만 일부는 보였다. 경찰은 차량을 추적했다. 등록 소유자는 개인 콜밴 기사였다. 경찰이 그를 찾아갔다. 그날 저녁 영동에 갔습니까?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양원 이송이었어요. 누가 의뢰했습니까? 여자요. 전화로 예약했어요. 승객은요? 노인 한 분.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휠체어에 앉혀드렸죠. 의식은 있었습니까? 기사가 고개를 가웃했다. 글쎄요. 잠든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형사가 핵심을 물었다. 기사는 수첩을 꺼냈다. 여기요. 경기도시 소재 실버 요양원. 경찰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고개를 저었다. 박만수? 그런 분 없는데요. 입소 기록 확인해 주세요. 형사가 요청했다. 원장이 컴퓨터를 뒤졌다. 아, 있네요. 근데 이틀 만에 퇴소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족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가족이 누구죠? 며느리요. 윤정혜 씨. 형사는 정희를 긴급 체포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박만수 씨는 이틀 만에 요양원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당황하지 않았다. 아, 그거요? 아버님이 그곳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어디로요? 경남 쪽이요. 조용한 곳으로요. 주소는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있어요. 주소를 확인했다. 실제로 요양원이 있었다. 경찰이 연락했다. 박만수. 네, 계세요.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형사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면회 가겠습니다. 안 돼요. 정희가 막았다. 아버님이 원치 않으세요. 법적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경남 요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하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박만수 씨? 어제 퇴소하셨는데요. 형사는 경악했다. 어제요? 네, 가족이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만수는 계속 이동하고 있었다. 형사는 정희를 다그쳤다. 대체 시아버님을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정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르신, 아버님은 지금 안전해요. 하지만 어디 계신지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아버님이 원하시니까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어르신께 충격 주지 마세요. 아버님은 지금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세요. 그녀는 새 주소를 적어줬다. 강원도 산골의 작은 요양원이었다. 형사와 봉식이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봉식은 차 안에서 계속 손을 떨었다. 만수야. 제발 무사해라.
3시간을 달려 요양원에 도착했다. 낡고 작은 건물이었다. 원장이 나와 맞았다. 박만수 씨 면회 오셨다고요? 네, 계십니까? 형사가 물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세요. 하지만 면회는 법적 조사입니다. 안내해 주세요. 원장은 망설이다 그들을 2층으로 안내했다. 복도 끝방. 원장이 노크했다. 박만수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문이 열렸다. 봉식은 숨이 멎었다. 침대에 누운 노인.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하지만 분명 만수였다. 만수야. 봉식이 달려갔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누구세요? 봉식은 얼어붙었다. 나야, 봉식이. 날 모르겠어? 만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봉식이?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를 짚었다. 미안해요. 제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서. 원장이 낮게 말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셨어요.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형사가 물었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한 달쯤 됐어요. 며느리분이 정성껏 모시러 오시더라고요. 봉식은 만수의 손을 잡았다. 야, 정신 차려. 나야, 최봉식. 너랑 40년을 장기 둔 사람. 만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장기? 아, 장기. 저 장기 좋아해요. 근데 당신은? 그는 봉식을 기억하지 못했다. 형사는 밖으로 나와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론 괜찮아요. 근데 정신이. 며느리분 말로는 몇 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대요.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졌다고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봉식은 한참을 만수 옆에 앉아 있었다. 야, 우리 진짜 친구였잖아. 만수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친구. 좋아요. 저 친구 없어요. 봉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자식아. 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프면 말을 해야지. 아파요? 만수가 물었다. 아니요, 저 안 아파요. 그냥 가끔 기억이 안 나요. 며느리가 누구였더라? 집이 어디였더라? 그런 거요. 봉식은 울음을 참았다. 집은 영동이야. 장기판 있는 공원 근처. 기억 안 나?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공원에서 뭐 했더라? 봉식이 장기하를 그려 보였다. 우리 장기 뒀잖아. 매일 40년 동안. 만수의 눈빛이 잠시 초점을 찾는 듯 했다. 장기. 차 포마.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그거야. 봉식이 손을 잡았다. 만수는 갑자기 봉식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야. 만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왜 기억이 안 나죠? 봉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만수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진작 찾아올걸. 내가 너한테 잘해줄걸. 만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마치 아이를 달래듯. 형사는 정희에게 전화했다. 박만수 씨를 확인했습니다. 중증 치매 상태시더군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모신 거예요. 집에선 돌보기 힘들어서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했잖아요. 아버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은 자존심이 강하셔요. 치매 걸린 모습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하셨어요. 특히 최봉식 어르신한테는요. 형사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왜 계속 요양원을 옮기셨습니까? 아버님이 적응을 못하셨어요. 밤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우셨어요. 그래서 더 조용한 곳,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정희의 설명은 완벽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다. 봉식은 며칠을 요양원에 머물렀다. 매일 만수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 처음 만난 거 기억나?
1970년대였어. 둘 다 25이었지. 공원에서 장기 두다가 만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들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만수가 갑자기 물었다. 내가 당신한테 나쁜 짓 한 거 있나요? 봉식은 놀랐다. 왜 그래? 당신이 자꾸 미안하다고 하니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봉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정말요? 만수는 불안해했다. 전 요즘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고 아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봉식은 그의 손을 잡았다. 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사람이야. 마지막 날 봉식은 장기판을 가져왔다. 한 판 둘까? 만수는 장기알을 만지작거렸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봉식이 천천히 알을 놓았다. 만수는 따라했다. 서툴렀지만 가끔 놀라운 수를 뒀다. 오, 너 아직도 실력 있네. 봉식이 웃었다. 만수도 웃었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제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그들은 1시간 동안 장기를 뒀다.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판이 끝나고 봉식이 일어섰다. 나 이제 가야 해. 만수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또 와요? 응, 또 올게. 만수가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가세요, 친구. 봉식은 복도에서 멈춰섰다. 친구. 만수가 처음으로 그를 친구라고 불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봉식은 형사에게 말했다. 정의가 유언장을 조작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형사가 놀라 쳐다봤다. 왜요? 만수는 이미 모든 걸 잊었어. 재산도 과거도 나도.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법은 중요하지 않소. 봉식이 창밖을 바라봤다. 만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요. 정의가 나쁜 사람이든 아니든 그녀가 만수를 돌보고 있으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는 취하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소. 봉식은 눈을 감았다. 난 그냥 만수가 편히 쉬길 바랄 뿐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의는 정말 순수하게 만수를 돌본 것일까? 아니면 재산을 위해 계산한 것일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그날 밤 정의는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했다. 어르신 상태 어때요? 좋아요. 오늘 친구분이 오셔서 장기도 두고 가셨어요. 정의는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요. 계속 잘 부탁드려요. 돈은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정의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2개의 유언장이 있었다. 하나는 경찰에 제출한 가짜. 하나는 만수가 쓴 진짜. 그녀는 진짜 유언장을 꺼내 읽었다. 내 재산은 최봉식에게. 그녀는 라이터를 꺼냈다. 그러나 불을 붙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야. 정의는 중얼거렸다. 마지막 카드는 마지막에 쓰는 거지. 그녀는 유언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창밖을 보니 봉식의 집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 달이 흘렀다. 공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만수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노인들은 장기를 두면서도 그 자리를 피했다. 왕의 자리라고 불리며 비워두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곳에 앉지 못했다. 최봉식은 매일 공원에 나왔다. 만수의 빈자리 맞은편에 앉아 혼자 장기를 두었다. 그가 술을 두면 빈자리를 바라봤다. 내 차례야. 주변 노인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봤다. 봉식 어르신도 이제 외로워 보여. 어느 날 공원 노인회장 김태식이 봉식에게 다가왔다. 봉식 형님, 이제 형님이 이 공원의 왕이십니다. 봉식은 고개를 저었다. 난 왕 아니야. 하지만 만수 형님이 안 계신데. 그래도 난 왕 아니야. 왕은 하나뿐이야.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봉식이 갑자기 일어나 만수의 자리로 갔다. 노인들이 숨죽였다. 형님, 거기는.
봉식은 대답하지 않고 장기판 밑을 파기 시작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노인들이 모여들었다. 봉식은 판자를 드러냈다. 그 밑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이게 뭐야? 누군가 물었다. 봉식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 봉투에는 봉식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식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다. 만수의 필체였다. 봉식은 소리내어 읽었다. 봉식아, 내가 이걸 찾았다면 나는 아마 기억을 잃었을 거다.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구나. 난 평생 너를 원망했어야 했다. 영숙을 빼앗아간 놈이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 왜냐면 난 영숙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거든. 돈만 벌고 출세만 생각했지. 그녀가 외로워하는 걸 몰랐어. 내가 영숙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더 미안했어. 진우는 아마 내 아들일 거야. 난 그걸 알면서도 내 아들로 키웠어. 이기적이지? 하지만 그 애를 키우면서 영숙을 느낄 수 있었거든. 노인들은 숨죽여 들었다. 봉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재산은 내게 남긴다. 진우가 내 아들이라면 그건 내 몫이야. 정희는 착한 애야. 하지만 돈에 굶주려 있어. 조심해. 그녀는 내 유언장을 바꿀지도 몰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난 이미 나를 잃었을 거야. 미안하다, 친구야. 우리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네. 40년을 함께 장기 두면서도 정작 중요한 말은 못했어. 사랑한다, 친구야. 내가 내 진짜 가족이었어. 봉식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노인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만수 형님. 누군가 중얼거렸다. 봉식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건 증거다. 만수의 진짜 유언이야. 김태식이 물었다. 경찰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봉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요? 이걸로 정의가 유언장을 조작한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봉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만수는 이미 기억을 잃었어.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가든 그는 모를 거야. 봉식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난 그냥 만수가 편히 쉬길 바랄 뿐이야. 정의가 그를 잘 돌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노인 한 명이 말했다. 형님,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죠. 다른 노인들도 동의했다. 맞아요. 정의가 거짓말한 건 사실이잖아요. 봉식은 고민에 빠졌다. 만수의 뜻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묻어야 할까? 그때 누군가 공원 입구에서 외쳤다. 저기 윤정이다. 정의가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들이 웅성거렸다. 정의는 봉식 앞에 섰다. 무슨 일이세요?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봉식은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읽어봐. 정의는 편지를 읽었다.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다 읽고 나서 그녀는 봉식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요? 봉식이 물었다. 내가 유언장을 바꿨다는 게 사실이야? 정의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들이 술렁였다. 역시 사기꾼이었어. 정의는 그들을 둘러봤다. 네, 바꿨어요. 아버님이 쓰신 원본에는 최봉식 어르신 이름이 있었어요. 전 그걸 제 이름으로 바꿨죠. 봉식이 물었다. 왜? 살아남으려고요. 정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전 15년을 바쳤어요. 청춘을, 인생을, 모든 걸요. 근데 유언장엔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 화가 났어요. 15년이 50만 원씩 수고비로 정산되는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죄송하지 않아요. 전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노인들은 어이없어 했다. 뻔뻔하게.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봉식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잠깐. 그는 정의에게 물었다. 만수는 지금 어때? 정의는 대답했다. 편안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지만 행복해 보여요. 전 매주 면회 가요. 좋은 음식 가져다 드리고 옷 챙겨 드리고.
왜? 봉식이 물었다. 이제 유원장도 내 이름으로 바꿨는데 왜 계속 돌봐?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해서요. 노인들이 조용해졌다. 아버님을 사랑해요. 돈 때문에 유원장을 바꾼 건 맞아요. 근데 아버님을 돌보는 건 진심이에요. 믿을 수 있을까? 누군가 물었다. 정희는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요양원비, 병원비, 약값. 매달 200만 원씩 들어가요. 전아버님 재산 아직 한 푼도 안 썼어요. 제 돈으로 다 내고 있어요. 봉식은 영수증을 확인했다. 사실이었다. 정희는 자신의 돈으로 만수를 돌보고 있었다. 왜 그래? 유원장 바꿨으면 그냥 쓰면 되잖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재산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나 제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넌? 봉식이 이해했다. 돈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바꾼 거구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갈 곳이 없어요. 친정도 남편도 아무도 없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전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게 무서워서 바꿨어요. 노인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정희는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불쌍한 사람인가? 봉식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좋아. 난 고소 안 할 거야. 노인들이 놀랐다. 형님. 대신 봉식이 정희에게 말했다. 만수를 끝까지 잘 돌봐. 그리고 내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거야. 만약 내가 만수를 함부로 대하거나 재산을 함부로 쓰면 그때는 가만 안 둬.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봉식은 만수의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장기판 밑에 묻었다. 이건 여기 있어야 해. 만수가 원한 곳에. 노인들은 숙연해졌다. 봉식이 일어나 선언했다. 오늘부터 이 자리는 두 왕의 자리야. 만수와 나. 우리 둘의 자리지. 노인 회장이 제안했다. 형님, 표지판 하나 세울까요?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 왕이 남긴 자리라고 새겨줘. 며칠 뒤 장기판 옆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노인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묵념했다. 정희는 그 후로도 매주 요양원을 찾았다. 만수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오면 행복해했다. 안녕하세요. 만수가 인사했다. 누구세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좋은 말이네요. 어느 날 만수가 정희에게 물었다. 제가 좋은 시아버지였나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최고의 시아버지셨어요. 만수는 안심한 듯 웃었다. 다행이다. 전 나쁜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봉식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했다. 만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장기는 기억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봉식이 웃었다. 그래. 내가 제일 좋아했지. 두 사람은 말없이 장기를 뒀다. 40년 전처럼. 꼬마가 물었다. 봉식은 장기판을 가리켰다. 여기 두 분이 계셔. 평생을 장기로 대화하신 분들이지.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박진우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그는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경찰이 그를 데려왔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봉식과 정희가 함께 면담실에 들어갔다. 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정희가 대답했다. 요양원에 계셔. 치매로. 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영공원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주 토요일 오후 두 왕의 자리에서 추모장기 대회가 열린다. 누구든 참가할 수 있고 우승자는 만수와 봉식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트로피를 받는다. 봉식은 매번 참관했다. 젊은이도 오고 아이들도 왔다. 할아버지, 왕이 누구예요? 한 꼬마가 묻자 봉식은 미소로 답했다. 여긴 두 분이 계시지. 평생 장기로 말하신 분들. 빈 의자 하나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날 뜻밖의 소식이 들렸다. 10년 전 집을 나간 박진우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찰 안내로 면담실에 들어선 그는 말랐고
눈동자는 오래 굶은 짐승처럼 흔들렸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정희가 낮게 말했다. 요양원에 계셔. 치매가 와서. 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가 조심스레 천주머니를 꺼냈다. 그럼 이걸 전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주셨던 거예요. 주머니에서 왕을 뜻하는 장이 굴러나왔다. 모서리에 칼집 같은 흠. 봉식의 눈이 흔들렸다. 정희가 물었다. 그날 밤을 봤니? 네. 진우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지는 화가 났고 전 말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강변으로 걸어가셨죠. 손을 잡았는데 뿌리치셨어요. 이제 마지막 술을 둘 시간이다라고요. 전 겁이 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디서든 이 장기알이 손을 찔렀어요. 침묵이 면담실을 눌렀다. 봉식이 조용히 장기판을 당겨왔다. 그 말을 내 수로 만들어라. 진우는 왕알을 가운데 올렸다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왜 왕이 내려가야 하죠? 봉식이 답했다. 왕을 지키는 수는 때로 왕을 비워두는 수다. 해가 기울 무렵 토요일 대회가 시작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특별 경기가 있습니다. 실종밤의 마지막 증인이 마지막 수를 둡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정희가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유언장을 바꾼 죄인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말을 지키려 합니다. 진우는 왕알을 들고 판 앞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날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너는 내 수가 아니다. 너의 수를 둬라. 저는 도망쳤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는 허를 찌르는 사선 자리에 왕을 놓았다. 봉식이 낮게 탄식했다. 이 수라면 내가 이겼겠지. 잠시 후 봉식이 발표했다.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부는 복지기금으로 일부는 공원과 장기 교육에 씁니다. 윤정혜 씨의 돌봄과 잘못은 기록으로 남기되 벌과 몫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니 미안합니다. 트로피 전달식에서 우승자는 시장 골목의 청년이었다. 그는 말했다. 여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대요. 근데 보니까 빈자리도 왕이네요. 사람들 사이로 웃음과 박수가 번졌다. 봉식은 왕알을 들어 빈 의자 위에 살짝 올려두었다. 이 자리는 누구의 것도 아닌 자리. 우리가 함께 지키는 자리. 정희는 장기판 옆에 모자를 올려두고 속삭였다. 아버님, 이제 알겠어요. 마지막 수는 누군가를 이기는 수가 아니라 자리를 비워주는 수라는 걸. 진우가 그 곁에 앉아 말했다. 전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녁바람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아이가 묻는다. 다음 토요일에도 해요? 봉식이 웃었다. 그럼. 판은 계속돼야 하니까. 노을이 판을 붉게 적셨다. 흙냄새와 복기의 숨, 조용한 웃음이 어울려 흐른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빈 의자 하나는 오래 남아 있었다. 누가 와도 앉을 수 있고 누가 앉아도 다시 비워질 수 있는 자리. 마지막 수는 그렇게 모두의 손으로 놓였다. 밤이 내리자 공원 안내판의 문구가 은빛으로 떠올랐다. 왕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 그 아래 작은 종이를 붙였다. 왕의 자리는 함께 있을 때 가장 넓다. 봉식은 그 종이를 떼지 않았다. 대신 접어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내일도 판은 깔릴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수를 둘 것이다. 장기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오래 이어졌다. 아주 오래.